내 노후는 자식에게 다 주었습니다. 자녀 지원 과다형 노후 파산의 진실. 프롤로그 아무도 묻지 않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느리게, 조금 조용하게 한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야 뭐 없어도 되지. 많은 부모님들께서 한 번쯤 속으로 되뇌었을 그 말 한마디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이라는 명분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자신을 너무 작게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제 이야기는 정선희 씨라는 한 어머니의 삶에서 시작되지만 사실 그건 어쩌면 수십만 명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합니다. 작은 반지하 월세방, 창밖으로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리던 오후. 그녀는 그 작은 방 안에서 하얗게 빛이 바랜 앨범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내가 좀 웃었네요. 사진 속 그녀는 허름한 앞치마를 입고 가게 문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챕터 1 젊은 시절, 잊힌 나의 이름. 그녀의 이름은 정선희. 올해 73. 하지만 그녀에게 진짜 나라는 이름이 사라진 건 40도 되기 전이었습니다. 37.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건 7살, 5살, 그리고 겨우 돌을 지난 아기 셋. 그녀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새 아이 엄마 정선희로 불리며 슈퍼집 사장님으로 불리며 참 억척스럽다는 말로만 기억됐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시, 그녀가 즐기던 민요, 어릴 적 꿈이었던 미술 선생님이라는 꿈, 모두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땐 그냥 살았어요. 생각하면 눈물 나니까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일하고 아이들 얼굴 보고 하루를 넘겼어요. 그녀가 그러더군요. 살았다는 기억보다 버텼다는 기억이 더 많아요. 챕터 2 아이들이 자라는 만큼 내 꿈은 줄어갔죠. 아이들은 다행히 잘 자랐습니다. 첫째는 조용하고 성실했고 둘째는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막내는 유독 손이 많이 갔지만 그만큼 애틋한 존재였습니다. 아침마다 도시락을 3개나 싸고 밤마다 셋의 숙제를 번갈아 봐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시간을 지나고 나니 그녀는 자신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거울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저 아이들 얼굴이 내 하루였죠. 내 시간, 내 이름, 내 감정이 아이들의 이름 밑으로 묻혀갔어요. 그녀의 말은 마치 수십 년 동안 눌려온 속마음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챕터 3 모두에게 준 것, 나에겐 남지 않았던 것. 아이들이 성장하고 하나둘 독립을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결혼을 앞두고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지금 아니면 못 구해. 그녀는 자신의 노후 자금 일부를 정리해 5천만 원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고맙다는 말보다 먼저 들은 건 엄마, 이건 내 명의로 해야 해. 세금 문제 때문에. 두 번째 아이는 갑작스럽게 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기회를 잡고 싶어. 엄마만 믿을게. 그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슈퍼마켓,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적금까지 모두 동원해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늙는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언젠가는 분명히 그들도 자신을 기억해줄 거라 믿었거든요. 챕터 4나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매달 32만 원의 기초연금으로 반지하 월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참 전부터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용돈을 끊었습니다. 명절에 보낸 선물은 마트에서 세일하던 즉석식품 세트였습니다. 둘째는 미국에서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연락은 3개월에 한 번, 그마저도 단답형 메시지뿐. 막내는 바쁘다는 핑계로 주말에 오겠다는 말만 수년째 되풀이합니다. 나는 이제
아무에게도 불려지지 않는 이름이 되었어요. 그녀의 말은 방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챕터 5 또 다른 이름. 김영철 씨의 이야기. 정선혜 씨의 이야기를 들은 지 일주일 후 비슷한 사연으로 상담소를 찾은 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아버지였습니다. 이름은 김영철, 올해 70. 평생 공무원으로 일했고 퇴직 후에는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을 일구며 조용히 살고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조용한 시간이 오래가진 않더라고요. 큰아들이 창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행에선 대출 안 해줘, 아버지. 김영철 씨는 퇴직금을 절반 넘게 내어주었습니다. 사업은 2년 만에 실패했고 아들은 지금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둘째 딸은 이혼 후 아이를 데리고 돌아왔고 그녀의 생활비까지 김 씨 부부가 감당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계산해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자식한테 쓴 돈 총합이 4억 3천이더라고요. 근데 정작 나는 지금 약국 갈 돈도 카드 긁기 전엔 고민해야 돼요.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노후는 아마 애들 대학 보낼 때 끝났던 것 같아요. 챕터 6자녀의 입장에서 듣다. 정선희 씨의 막내 수진 씨 가명에게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해요. 사실 엄마가 그렇게 힘드신 줄 몰랐어요. 엄마가 힘들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늘 괜찮다고 하셨고 애만 잘 키우면 되라고만 하셨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셨다면 저희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근데 엄마는 늘 혼자 다 감당하셨어요.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건 문제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침묵이었습니다. 부모는 말하지 않았고 자식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부모의 노후는 사라졌습니다. 챕터 7 심리학자가 말하는 과잉 지원의 뿌리. 심리학자 이지연 박사는 말합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식을 내 인생의 연장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고생하면 된다는 사고가 너무 자연스럽죠. 하지만 이건 자식에게도 부담이고 부모에게는 결국 자존감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녀는 특히 강조했습니다. 자식은 결국 독립된 존재입니다. 부모의 투자에 대한 보상 의무를 부여받을 수는 없습니다. 챕터 8 통계로 본 대한민국 부모의 현실. 60대 이상 부모 중 자녀 결혼 및 주거 지원을 위해 빚을 졌다는 비율 41.2%. 퇴직 이후 가장 큰 지출 항목 1위. 자녀 관련 지출 평균 약 1.9억 원.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모 74.6%. 실제로 자녀로부터 정기적인 용돈을 받는 비율 23%. 이 수치는 말해줍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받을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을요. 챕터 9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었을까? 정선희 씨는 어느 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나는 한 번이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적이 있었나? 그녀는 그 질문에 한참을 망설였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산 게 내 인생이긴 했어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한 삶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요즘 오래된 일기장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아이들이 잠든 새벽마다 써내려간 짧은 메모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오늘은 둘째가 열이 났다. 약을 사고 나니 반창거리는 못 샀다. 아침엔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병원 갈 시간이 없었다.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 막내가 엄마라고 불렀다. 그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사라졌다. 그 일기장 속엔 세상의 모든 걸 사랑했던 한 사람의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챕터 10 작은 변화의 시작. 정선희 씨는 어느 날 문득 한참 전에 끊었던 수첩 쓰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 줄이 전부였어요. 오늘 마트에서 달걀 대신 두부를 샀다. 햇볕이 30분 정도 들었다. 반가웠다. 그 짧은 문장이 하루의 중심이 되었고
그날은 내가 존재한 하루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냥 나를 한번 다시 써보고 싶었어요. 누구의 엄마도 아닌, 누구의 뒷바라지도 아닌 그냥 정선이라는 사람으로요. 챕터 11 노후 회복을 위한 3가지 실천. 1. 하루에 단 30분.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든다. 산책, 글쓰기, 라디오 듣기, 꽃 가꾸기.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존재의 확인 시간. 그 시간은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2. 내 돈, 내 선택으로 써보기. 정선희 씨는 한 달에 한 번 스스로 계획한 내 돈 쓰기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카페에서 혼자 마신 3,800원짜리 커피. 문방구에서 산 예쁜 펜 한 자루. 중고 서점에서 구입한 시집. 그런 소비가 너무 무모해 보여도 그건 내가 나를 믿는 연습이었어요. 3. 관계를 선택할 자유 인정하기. 과거에는 모든 사람의 요청을 예라고 말했던 정선희 씨. 이제는 아니요, 그건 어렵겠어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노라고 말하는 순간 내 삶의 경계가 생기더라고요. 챕터 12 회복의 공간을 만든다는 것. 요즘 그녀는 도서관 봉사 외에도 주 1회 작은 원예 동아리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회원은 6명, 모두 60대 이상 여성. 잡초반이라는 별명을 스스로 붙였다고 해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우린 어디서든 다시 자라나거든요. 아무리 밟혀도 햇살만 있으면 올라와요. 이 작은 모임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 의견, 취향을 남에게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챕터 13 자녀와의 거리, 재정립하기. 막내딸 수진 씨는 최근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이젠 나한테 기대도 돼요. 하지만 정선희 씨는 한 걸음 물러서며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엄마가 이제서야 알았어. 기대는 내가 먼저 나를 세운 다음에 하는 거라는 걸. 그 말은 딸에게도 큰 울림이었다고 합니다. 수진 씨는 인터뷰 말미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우리도 죄책감 말고 감사함으로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챕터 14 전문가가 말하는 노후 재정의 3단계. 재무설계사 이한결 씨는 말합니다. 노후는 늦게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기준 없는 지원은 빨리 멈추셔야 합니다. 그가 제시한 노후 회복을 위한 3단계 로드맵. 1단계 내 상황 정리하기. 내 자산 부채 소득 정리. 향후 고정지출 예측. 연금 수급 시점과 액수 확인. 2단계 자녀 지원 기준 만들기. 단기 지원 장기 지원 구분. 구두가 아닌 서면 정리 권장. 감정적 기대 대신 계약처럼 접근. 3단계 작은 수입원 확보하기. 재택근무형 일자리 글쓰기, 상담, 기록 정리 등. 마을활동 도서관, 공방, 텃밭 등에서 소액 수입 창출. 경력 기반 재능 기부 후 기회 연결.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건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그 헌신이 나를 부정하는 방식이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챕터 15 늦은 자유, 처음인 나. 정선희 씨는 요즘 하루에 꼭 한 번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하고 스스로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라도 나를 키워보고 싶어요. 평생 자식을 키우며 살았던 어머니가 이제야 자기 자신을 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단촐하고 매달 버거운 월세와 식비에 허덕이지만 지금처럼 내가 원해서 일어나고 내가 좋아하는 걸 고르고 그런 하루가 있는 게 참 소중해요. 챕터 16 노후란 해방의 시간일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노후란 은퇴 후 불안한 시기가 아니라 관계와 역할에서 벗어나 진짜 나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정선희 씨는 요즘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한대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남한테 보여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나한테 보여주려고 살아요. 노후는 곧 자기 존재를 인정하는 첫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챕터 17 정서적 회복의 기초 감정 일기. 그녀는 심리 상담을 시작하면서 감정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은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오늘 느낀 감정, 화남, 외로움, 고, 마음 안도 등 그 감정이 생긴 이유, 스스로에게 해주는 위로 한마디. 예시: 오늘 기분 슬픔. 이유: 시장에서 딸기를 사고 싶은데 손이 안 갔다. 나에게 그래도 참 잘 버티고 있어. 괜찮아. 이 단순한 글쓰기 훈련이 자기 인식을 높이고 자존감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챕터 18 관계를 다시 세우는 기술. 그녀는 요즘 가장 힘들었던 것이 누군가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못한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서운한데도 표현 못하고 그냥 내 잘못인 줄 알고 넘겼던 게 제일 아쉬워요. 그래서 지금은 자녀들에게 아주 작은 말부터 꺼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좀 우울했어. 가끔은 내가 외롭더라. 너랑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 이런 짧은 말들이 어머니와 자녀 사이를 조금씩 다시 이어주고 있습니다. 챕터 19 시청자를 위한 자기 점검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는 내 삶을 얼마나 지키고 있나요? 자녀 지원은 내 여유 안에서 하고 있나요? 내 건강, 내 연금, 내 시간은 보호되고 있나요? 내가 없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자주 하나요? 오늘의 자가 진단 리스트 5점 만점. 항목 점수 15점. 나는 나를 위한 저축을 한다. 자녀와 돈 문제를 명확히 이야기한다. 거절을 연습해 본 적이 있다. 내 감정에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노후를 위한 계획을 글로 적어본 적이 있다. 합계가 15점 미만이라면 지금이 변화의 적기입니다. 챕터 20 정선희 씨의 요즘 일상. 그녀는 오늘도 도서관에서 일했습니다. 책을 정리하며 가끔은 글귀를 적어두고 마음에 남는 문장을 따로 써두기도 합니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은 이거랍니다. 나의 마지막 사랑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 작자 미상. 어떤 날은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물끄러미 하늘을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하루가 있다는 게 감사해요. 그녀는 요즘 자기 목소리로 살아갑니다. 챕터 21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 정선희 씨는 상담 중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 편지를 써봤어요. 근데 막상 보내진 않았어요. 그냥 내가 나한테 하고 싶었던 말 같아서. 그녀가 들려준 편지 일부를 조심스럽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아. 엄마가 너무 많이 미안해. 미안한 게 너희한테 다 주어서가 아니라 엄마 자신을 너무 안 챙겼던 것 때문이야. 너희는 늘 내 자랑이었고 지금도 그래. 엄마의 청춘, 엄마의 수고, 엄마의 밤 다 너희 얼굴로 기억돼. 근데 이제 엄마는 나 자신도 기억하고 싶어. 내 이름이 엄마 말고 정선이었다는 것도. 그러니까 혹시 엄마가 전보다 조금 이기적이라 느껴져도 그것도 사랑이라고 알아주면 좋겠어. 항상 고맙고 엄마는 괜찮아. 이젠 진짜 괜찮아. 챕터 22 나를 지키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걸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먼저 나를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사랑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 분이라도 나는 괜찮아 대신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다잡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챕터 23 따뜻한 독백 엔딩 내레이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정선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너무 늦게 만났지만 그래도 그게 다행이야. 아예 못 만났을 수도 있었거든. 카메라는 천천히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갑니다.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햇살에 눈을 가리며 웃는 그녀. 우리는 그 뒷모습에서 잃지 않고 살아낸 모든 이름들을 떠올립니다. 챕터 24 시청자 참여 유도 및 마무리.
오늘 영상을 보고 떠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부모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시청자 셀프 체크 마무리. 나는 오늘 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했나요? 자녀와의 경제적 경계는 건강하게 설정되어 있나요? 나의 노후는 지켜지는 삶인가요? 다음 영상 예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의료비와 질병이 가져오는 노후의 무너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만성질환과 병원비 부담, 자녀에게 의료비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 건강이 돈이 되는 구조 속에서 살아남는 법. 마무리 인사.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 많은 것을 주며 살아온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사랑의 일부를 자기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그게 결코 늦지 않았음을 정선희 씨가, 김영철 씨가 이 영상을 함께 본 누군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나 자신에게 주는 작은 응원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나를 지키겠습니다. 이 문장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 작은 선언이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